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소리책방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연주 작가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동화 분식,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동화 분식, 이연주. 불판 위에서 자글자글 소리가 났다. 익지도 않은 고기를 종민이 집으려 하자 선희가 젓가락으로 종민의 젓가락을 밀어냈다. 투덕거리는 모습이 20년이 지나도 예전 그대로였다. 너는 개 안 나. 복날 잘 보냈지? 얼굴이 불쾌해진 종민이 계좌에 힘을 주며 현수를 쳐다보았다. 다 그렇지 뭐. 심드렁한 현수의 대꾸에 선희가 한마디 했다. 한 박자 늦은 건 여전하네. 삼복 잘 버텼느냐고. 너 개였잖아. 종민은 씹고 있던 고기를 삼키기도 전에 벌써 다른 고기를 젓가락으로 누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돼지는 수가 있다. 손부터 씻고 와라. 고기 모자라면 전지라도 굽게. 현수도 한마디 했다. 서로 개와 돼지라고 티키타카 하는 걸 보고 선희가 웃음을 터뜨렸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그런 선희 때문에 다들 따라 웃다가 서로 웃는 모습을 보고 또 웃었다. 개돼지를 다시 보다니 정말 좋다. 어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니? 너구리까지 오면 사람 죽이겠네.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보는지 모르겠어. 너희 정말 너무 웃긴다. 선희가 젖은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이었다. 지나간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모두 엊그제 헤어진 사람처럼 굴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편하고 좋은 거라고 한마디씩 했다. 현수는 용화청 한국식당에서 우연히 진훈을 만났다. 서로 일행이 있어 조만간 다시 보자며 두 사람은 헤어졌다. 진훈의 말로는 동창인 선희와 종민도 동관에 있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 진훈이 선인의 본식으로 오라며 시간과 주소를 문자로 보내왔다. 곧 종민의 문자도 받았다. 위치가 찾기 애매한 곳이라며 현수에게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다. 선희의 분식집은 큰 도로에서 벗어나 주택단지 안에 있었다. 현수는 선희가 이곳에서 혼자 지낸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색할 수 없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내내 실수하고 다녔다. 선희는 엊그제 헤어진 사람처럼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렸다. 여긴 어떻게 왔어? 언제 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선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었다. 출장, 공장 이전 문제로 왔어. 보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관에서 발목을 잡더니 이번엔 소방 허가가 속을 썩이네. 온 지 두어 달 됐고. 현수가 대답했다. 잘 왔어. 오래 있다 가라. 넌? 먹고 살려고 왔지. 들어오면서 저 옆에 큰 나무 봤어? 선희는 할 말이 많은 표정으로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주 인상적이던데 큰 나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무성한 잎사귀가 적당히 간판을 가리고 있는 게 기분이 좀 뭐랄까. 하여튼 옛날 생각도 나고 이국적이기도 하고. 여기 봐. 들어오면서 사진도 한 장 찍었잖아. 현수는 선희에게 휴대폰을 내밀어 보였다. 옛날에 학교 후문 앞에 동화 분식이라고 있었잖아. 기억나지? 종민이가 현수의 말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동화 분식하면 역시 우리 선이지. 옛날에 거기 벽에도 저 비슷한 액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시더라? 벽에 시도 걸려있고 낭만 있었지 않나? 저거 봐라. 저기 나뭇잎 액자. 저건 돈 주고 살래도 못 살걸? 여기 오면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이런 곳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나무 옆에 표지석 봤지? 벽개원. 그게 파라다이스라는 말 아니냐.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조병화의 시가 기억난다며 한 소절 읊던 선희가 우리도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했다. 너구리는 언제 와? 이 자식은 만날 때마다 늦어. 종민이 시계를 보며 화제를 돌렸다. 아까 전화 왔어. 일이 좀 생겼나 봐. 늦는다고 먼저 시작하라네. 선희는 무표정하게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물수건을 내려놓았다. 종민은 손을 닦던 물수건으로 이마와 목까지 닦았다. 현수는 물수건을 폭에 한쪽으로 밀고 분식집 내부를 둘러보았다. 4평 남짓한 좁은 실내에는 테이블 5개와 벽을 따라 간이 의자 몇 개가 있었다. 출입구 왼쪽에 주방을 대신하는 조리대는 휴대용 가스버너 2대와 개수대가 전부였다. 한눈에 보아도 제대로 시설을 갖춘 식당은 아니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조리대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했다. 바 위쪽에 걸린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하고 있었고 TV 아래로 한글과 중국어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라면, 떡볶이, 순대 저런 걸 선희가 여기서 판다고? 벽에 한글과 중국어로 붙여놓은 메뉴판을 보고 신기하다는 듯이 현수가 물었다. 맞은편 벽은 입가에 커피 거품을 묻힌 송중기 사진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케이팝 스타들이 손가락 하트를 하고 활짝 웃었다. 사진에는 워 아이니, 마샹 지엔미엔 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중국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선희가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파채가 담긴 그릇을 들고 왔다. 어이, 써니 대표이사, 이리 와 앉아봐라. 사진 한 장 찍자. 제중 밴드를 만들어서 자, 밴드 제목으로 동화분식 어떠냐? 서울 친구들도 초대하고. 서울 밴드는 잘 되는 것 같더라. 그런데 현수 너는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내미냐? 하기는 서울에서 못 만나는 친구도 중국 오면 다 만나게 되어 있더라. 작년에 남경 출장 갔다가 공항에서 기철이 만났잖아. 3사람의 휴대폰 신호음이 동시에 울렸다. 전화기에 밴드 친구 초청 메시지가 떴다. 요청을 수락하자 종민이 올린 사진이 차례대로 올라왔다. 40 중반을 넘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들이 웃고 있었다. 종민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담배를 입에 물고 술을 따랐다. 엊그제 헤어진 사람들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예전에는 서로 보지 못한 낯선 표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바깥 좁은 길 건너에 쌀집과 생수 가게, 문방구가 보였다. 상가는 가로수에 가려 내부가 잘 보이지는 않았다. 현수는 선희가 큰 길에서 한참 벗어난 로컬 동네 한복판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생각을 했는지 의아했다. 종민이 같이 오지 않았더라면 찾지 못했을 거로 생각했다. 대충 하고 좋은 데로 옮기자. 이런 날은 진훈이가 쏘겠지? 대기업 현지 법인장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얘 왜 안 와? 종민은 파채를 얹은 삼겹살을 입에 밀어 넣으며 휴대폰을 눌러댔다. 서울에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도 밴드 초청장을 보냈다. 사진을 마주 올린 종민은 잔을 비우고 현수에게 건넸다. 그나저나 선이가 밖에 있는 나무 때문에 고민이 많단다. 볼 때마다 징징거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보기에는 뭐 공짜 액자로 얼마나 보기 좋기만 하구만. 어이없다는 듯이 선희가 종민을 바라보았다. 선희의 얼굴에 짜증이 묻어났다. 아닌 게 아니라 선희는 할 말이 나무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은 집 옆에 서 있는 나무 이야기로 되돌아갔다. 유리창에 빼곡하게 달라붙은 나뭇잎이 보였다. 커다란 잎사귀들이 퇴근 시간 지하철 유리에 포개진 얼굴 같았다. 나무가 다 그렇지 않냐? 누가 저기다가 꽂았으니 뿌리를 내렸고 살아보겠다고 버티는데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너무 예민하게 굴면 너만 피곤해진다. 정 못 참겠으면 창쪽으로 난가지만 좀 쳐버리던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 줄 몰랐어. 그냥 가게 옆에 큰 나무가 있다고만 생각했지.
가진 돈이 적어서 이 가게 말고는 도리가 없기도 했고. 종민이 말대로 가지라도 좀 정리해보지 그러니? 현수가 말했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주인은 시정부 환경국에 건의하라면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래. 부탁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감감무소식이야. 하나같이 나무는 별 문제가 없다네. 나는 문제가 있는데 말이 돼? 선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현수는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현수는 시청에서 나온 사람처럼 나무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뻗어나온 가지가 펜스 너머로 인도의 기둥을 내려 아치를 만들었다. 나무 밑동으로 내린 공기뿌리가 굵어져 두세 사람이 손을 잡고 안아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지붕에 닿은 줄기는 무성한 잎으로 분식집 벽 한쪽을 완전히 가렸다. 공기뿌리가 주렴처럼 늘어져 나무 밑이 어둑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바람에 흔들리는 공기뿌리 아래를 살폈다. 풀도 자라지 못하는 습한 땅에서 나뭇잎 썩는 냄새가 올라왔다. 팔에 깨알 같은 벌레들이 달라붙었다. 정수리까지 번지는 가려움 때문에 발작하듯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벌레가 있던 자리가 부풀어 올랐다. 손바닥으로 팔을 쓸어내리자 살에에는 고통이 파고들었다. 야, 굉장하다. 잠시 서 있었는데 여기 바를 거 좀 줘. 현수가 두드러기처럼 부풀어 오른 팔을 선희에게 내밀었다. 긁으면 큰일 나. 좁쌀보다 더 작은 벌레 맞지? 약을 뿌려도 그때뿐이야. 중국 사람들은 안 물리나 봐. 저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붕까지 뻗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하고 죽겠네. 바람이 거세지더니 번쩍하고 섬광이 터졌다. 멀지 않은 곳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자 선희가 일어나 세움 간판을 안으로 옮겼다. 곧이어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가게 안까지 들이쳤다. 스콜이 이제는 늦게 쏟아지네. 머지않아 가을이 오려나 봐. 선희는 옆에 놓인 선풍기를 3단으로 높였다. 회전하는 선풍기 머리에서 후텁지근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습기 때문에 목덜미가 끈적거렸다. 종민이 허리를 숙여 선풍기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머리칼이 흐트러지면서 환하게 드러난 이마가 번질거렸다. 현수는 생각 없이 바깥의 가로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현수를 향해 선희가 말했다. 저 정도만 되면 무슨 걱정이겠니. 그늘도 적당히 그늘이어야 그늘이 되는 법이지. 낮에도 불을 켜야 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저기 창에 달라붙은 잎들이 어쨌든 기분 나빠. 종민이 이죽거리며 선희의 말을 끊었다. 가게를 얻을 때부터 나무가 저기 서 있지 않았냐. 계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뭐라고 하면 집주인이 내 말을 듣겠냐? 안 듣지? 여기가 한국도 아닌데 입맛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어디 있다고. 넌 여기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어. 나는 저 나무를 보면 말이야. 그게 막 숨뿌리가 줄기에 달라붙어 근육처럼 일어나잖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오면서 벽개원 편말 봤지. 파라다이스라고. 풀고 싶은 걸 다 푸는 거. 그게 바로 낙원인 거야. 종민의 말에 선희가 눈을 흘기며 한 소리 했다. 너 나중에 한국 가서 그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야, 우리끼리 못할 이야기가 어딨냐? 그렇다는 거지. 성희롱은 무슨 개뿔. 그나저나 비가 와도 너무 오네. 8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 자식은 왜 안 와?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날리고. 선이야, 문 닫고 에어컨 좀 켜자. 종민이 담뱃불로 목이 물린 자리에 연기를 쐬며 선희를 쳐다보았다. 선희는 두 번째 불판을 갈았다. 그러게 이 모기가 다 저 나무 때문이야. 정말 못 살겠다니까? 에어컨 기사를 불렀는데 부품이 없다고 그냥 갔어. 다시 온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 얘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와야 오는 거지. 창문이라도 열면 맞바람이 쳐서 좀 나을 텐데.
선희의 말을 끊고 끼어든 종민이 현수에게 물었다. 아버님은 편안하시지? 노인의 성격 대단하셨잖아.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하냐?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지.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어. 그 얘기만 나오면 난 아직도 찍소리 못해. 현수가 아내에게 꼼짝 못한다는 소리에 선희는 당연한 거 아니냐며 웃었다. 진훈이한테 너 왔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여의도에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뭐 하냐? 선희가 현수에게 다시 물었다. 아까 말했잖아. 전에 모시던 부사장이 이쪽으로 오면서 세팅 좀 하라고 해서. 계약이 끝나가는데 일이 만만치 않아. 몇 년 사이에 중국이 많이 변했네. 가족들은? 집사람은 학교에 있어. 쉬고 싶다고 맨날 노래하더니 이제는 억울해서 못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해외로 떠돌고 있으니 차라리 집사람이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싶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그들의 시선이 TV 화면에 모였다. 무슨 고발 프로그램인지 한 벌목업자가 강원도 삼림에 들어가 나무를 말려 죽여 구속된 기사가 나왔다. 저기 좋은 방법이 있네. 종민이 선희를 쳐다보았다. 그 생각을 왜 안 해봤겠니? 쉽지 않아. 두세 아름도 넘는 저 나무 밑동이 여러 줄기가 합쳐서 굵어졌잖아. 진짜 줄기가 어느 건지 알 수도 없고 얼마나 많은 뿌리가 감겨 있겠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어코 다시 살아나고 말 거야. 내가 저를 죽이려 하는데 보란듯이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아. 칼질하다가도 섬뜩한 기분이 자꾸 들어 돌아보게 돼. 그러면 귀신처럼 입들이 창에 붙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종민이 휴대전화기를 꺼내 검색창을 띄우고 뭔가를 검색했다. 반년트리, 벵갈 보리수. 선이야, 저게 인도에서 왔단다. 석가가 도를 깨달은 그 보리수 나무 말이야. 그런 큰 의미도 있으니 말이다. 내 생각으로는 참고 잘 지내려고 애써보는 게 어떻겠냐? 거 외에 캄보디아에는 저 나무 뿌리가 감싸고 있는 사원도 있잖아. 여기서 오래 버티다 보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지도 모르지. 싫다고 생각하니 점점 더 싫어지는 거야. 저것도 여기까지 흘러와 살아보겠다고 지랄 떠는 건데 살살해라. 선희는 종민의 말을 무시하고 일어났다.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고 주방에는 라디오를 켰다. 귀에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김현식의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가수가 번안하여 부르고 있었다. 현수는 선희가 옛날에도 김현식을 좋아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확실히 선희의 분식점은 오래전 동아 분식과 닮아 있었다. 네다섯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은 것도 그렇고 그곳에 갈 때마다 유재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때 현수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오로지 선희 때문이었다. 동문 선배에게 끌려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희는 현수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었다. 자기소개 시간에 김선희라는 이름이 너무 고전적이라며 우아하게 써니라고 불러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장래 희망이 복부인이라고 말해 모두의 환호를 자아냈었다. 그때 동아분식이 낯선 시공간에 빠져버린 기분이었다. 느닷없이 늙어버린 친구들이 버려진 사원에 갇혀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것처럼 끝없이 나무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현수는 롱수나무를 캄보디아 타프롬에서 처음 보았다. 굵은 나무 뿌리가 낡은 사원을 휘감고 있었다. 가이드는 800여 년을 밀림 속에 버려진 사원들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무 뿌리가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뿌리 사이로 간신히 구멍만 남아있는 문과 무너져 내린 부조들 사이에서 벽을 더듬으며 신기해하고 있을 때 아내가 옆에 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물었다. 화양연화가 생각나네.
당신도 저 틈에다 나 모르는 비밀 묻어놓은 거 아니야? 아내 말에 현수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맞받아 쳤다. 내가 무슨 양조위야. 그럴 비밀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현수의 아내는 신혼 초 짐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 다이어리를 발견하였다. 그 속에선 선희에게 썼던 붙이지 못한 편지를 꺼내 읽고 부부싸움을 했다. 잊을만 하면 아내는 현수의 첫사랑을 협상카드로 내밀었다. 그것이 짝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장난기 어린 트집으로 놀려먹고는 했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선풍기가 돌면서 셔츠의 깃이 살갗에 들러붙었다. 선희가 현수를 향해 부채질을 했다. 이 자식은 왜 안 와? 너무 늦네. 일이 있으면 다른 날로 약속을 바꾸든가 하지. 같이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건데. 빗소리와 선풍기 소리에 툴툴거리는 종민의 목소리가 묻혔다. 현수는 하려던 말을 그만두고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슴푸레한 빛이 남아있을 시간이었다. 도로는 인적이 끊어지고 분식집만 백열등 불이 켜져 있었다. 빗속으로 연기를 길게 뿜었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 빨아들인 꽁초를 버리고 바짓가랑에 튀어오른 물을 털었다. 진윤이가 와야 이 차를 갈 거 아니야. 종민은 초조한 표정으로 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희가 시계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9시가 다 되어가네. 종민이가 진윤이한테 할 말이 있는 모양이지? 취기 탓인지 선희의 눈꼬리도 확연하게 처져 있었다. 찌개거리라도 좀 가지고 올게. 선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정민이 현수를 보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만한 분식집 차리는데 돈이 얼마쯤 들까? 꽤 괜찮은 모양이야. 여기 수입으로 서울 살림을 다 꾸려간다네. 우리 선이가 저렇게 억척스럽게 살 줄 누가 알았겠냐? 3, 4만 위안 정도면 충분해 보이지 않아? 그 정도 투자해서 생활비 나오면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선이가 한 소끔 끓인 부대찌개를 내왔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다시 불을 켜고 사리면을 두 쪽으로 부셔 넣었다. 아무래도 종민이가 동아분식 체인점을 내고 싶은 모양이네. 현수는 농담처럼 종민이가 했던 말을 꺼냈다. 운이 좋았어. 이런 구석에 외국인이 식당을 차렸으니 처음엔 말도 아니었어. 여기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골목 상인들이 내가 망할까봐 점심을 거의 여기서 먹더라니까. 한국 사람보다 훨씬 인정이 많은 것 같아. 시작하고 몇 달은 완전 적자였지. 그런데 어떤 사진작가가 골목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우리 집을 본 거야. 이런 후미진 곳에 한국에서 본 분식집과 똑같은 집이 있어 신기했나 봐. 파워 블로거가 사진을 보고 퍼나르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점심 저녁은 옆에 중학생들이 오고 주말에는 블로거들이 기차를 4~5시간 타고 와. 김밥과 떡볶이를 시켜놓고 사진을 찍더라고. 처음엔 나도 어리둥절했지 뭐니. 하루아침에 골목 안에 있는 분식집이 명소가 되고 맛집이라고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 사실 저기 준기 사진들이 한몫했어. 나 옛날부터 송중기 찐팬이었거든. 송중기 포스터를 바라보는 선희의 눈이 빛났다. 간간히 웃을 때마다 가늘어진 눈이 초승달처럼 감겼다. 우리 준기 참 예쁘지? 매일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 얼굴에 아우라가 있잖아.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때부터 제가 나오는 종영된 드라마까지 모두 다운로드해서 봤어. 팬사인회도 찾아다니고 준기가 내 손을 잡아주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니까. 중국 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준기 사진은 다 챙겨왔잖아. 여기 와서 이렇게 톡톡히 쓰일 줄은 몰랐지 뭐니. 중국 사람들도 장난이 아니야. 저기 포스터에 아송금리 송자를 송중기 송으로 바꿔놓았잖아. 자기네 물건 사면 송중기를 선물하겠다고. 써니, 옛날에 너도 진짜 이뻤는데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선희를 바라보며 현수가 말했다. 예쁘기는 선이라고 불러주니 참 듣기 좋네. 오래전에 잊어버린 이름인데 역시 넌 진짜 내 친구야. 그런데 종민이 와이프는 이런 굳은 일은 왜? 종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순간 세 사람 사이에 정막이 끼어들었다. 현수는 선희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진은이가 너 중국 와서 고생 많이 했다면서 어쩌다가 중국까지 올 생각을 했냐? 선배는 성공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현수가 조심스럽게 선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었다. 너희는 상상도 못해. 여자 혼자 타국에 사는 게 어떤 건지. 선희의 시선이 문 밖의 허공에 닿아 있었다. 성공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잘 나가던 때가 있긴 있었지. 애 아빠가 대치동에서 정진학원 했잖아. 남들 말만 듣고 욕심을 부른 게 화근이었어. 부도가 나니까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 빚은 갚아야 하고 애는 어리고 뭔들 안 해봤겠니. 안 되겠다 싶어 혼자서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이리로 왔어. 처음엔 갈 곳도 없고 공항 근처 민박집에서 통역도 하고 뒷일을 봐주다가 거기 계시는 목사님 만나고 교인들이 도와주셔서 동관으로 왔어. 광저우보다 여기가 편해. 한국 사람 많은 곳은 말이 많아. 목소리가 낮게 잠기는 선희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시스루 블라우스 등 뒤로 검은색 브레이저 끈이 비쳤다. 샴푸 냄새를 풍기던 긴 머리칼은 짧은 커트머리로 바뀌었고 새치가 삐죽삐죽 솟아올랐다. 웃고 있었지만 지친 얼굴은 어디라도 기대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친구들 가운데 선희와 현수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더 가까이 다가가면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현수는 남사친이 되기로 했었다. 동아리 MT에서 날밤을 새우고 선희는 벽 쪽에 몰아누워 잠들어 있었다. 입고 있던 티셔츠가 당겨 올라가 옆구리가 뽀얗게 드러나 있었다. 현수는 잠든 친구들을 건너 들어가 수건으로 얼른 덮어주었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찔한 속살이었다. 흑기사를 자처하고 3년을 넘게 선희와 붙어 다녔지만 비겁한 평화주의자 행각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시위 사태에 연루되어 갑자기 입대한 것이다. 첫 휴가를 나오고 선희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 속도 위반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말도 있었다. 오랫동안 선희를 떠올릴 때마다 배신감에 시달렸다. 그러면서도 한 번쯤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 그렇게 선희에 대해 아련함도 배신감도 기억의 저변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며? 선희가 현수에게 아내에 관해 물었다. 파주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가 중국 지역 전문가로 발탁되면서 그만뒀다가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기간제 교사로 나가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임용시험 봐서 다시 다녀. 교장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집 실질적 가장이야. 잘 나간다더니 언젠가부터 내 소식을 아는 애들이 없더라. 선희는 한 손으로 턱을 꿰고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중국에 오래 있었어. 한 10여 년을 옮겨 다니며 현지 공장을 세웠지. 공무원의 현지 브로커에 관씨를 쌓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맛이 가버리더라고. 더는 그만하고 싶어 사표를 냈지. 그 후로는 완전 온탕과 냉탕이었지 뭐. 중국통이 중국밥을 안 먹으면 할 일이 뭐가 있겠냐. 현수가 말했다. 선희는 걱정스러운 듯 이제 괜찮은지 다시 물었다. 벽시계 쪽으로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종민은 도마뱀을 향해 마늘을 집어 던졌다. 그 모습을 보고 선희가 정색하고 나무랐다. 여기서 몇 년이나 살았다는 사람이 개코에게 그러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와이프가 일하고 싶다고 하든 대기업 주재원들은
전생에 나라고 한 사람이라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 다 돈 벌어서 어디에 쓰려고. 종민의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개떡 같은지 모르겠다. 꿈도 있고 옛날이 참 좋았는데. 현수 네가 지역 전문가로 발탁되는 거 보고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출세할 줄 알았거든. 이런 계약직으로 떠돌 줄 누가 알았겠냐? 나는 애들 공부시키려고 중국 왔다. 돈 좀 모으려고. 잘 됐네. 원하던 대로 돼서. 종민의 말에 기분이 상한 현수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진훈에게 전화를 받고 선희와 통화하던 날 현수는 아내에게 전화했다. 아내는 탁구장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는 중이라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라고 했다. 아내도 옛날의 아내는 아니었다. 전화를 받으면 또 무슨 폭탄 선언을 할지 가슴이 떨린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강해진 아내 앞에 서면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다. 말도 마라. 날벼락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싶다. 풀이 꺾인 목소리로 종민이 말을 이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우리 라인을 통째로 협력사로 넘겼잖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냐? 해외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주재원에서 졸지에 협력사 하청으로 밀려났잖아. 집값하고 애들 교육비 1년 유예기간 준다더니 드디어 본사 규정 따르겠다네. 가족들 한국으로 보내고 단신 부임 처우로 수당 지급한다고. 마누라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고. 한국 들어가라니까 죽어도 혼자서는 못 가겠단다. 2년만 버티면 큰애 특례가 되는데 어쩌라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국제학교 학비가 어지간해야 말이지. 내 월급으로 둘 학비 내고 나면 손가락 빨고 살아도 생활비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 나이에 집에 손 벌릴 수도 없고 우리 누나는 이제까지 돈 벌어서 뭐 했냐고 하더라. 전부 해외 나와 있으면 갈고리로 돈 끌어 담는 줄 알아. 집사람이 김치라도 팔겠다고 나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지는이 이 자식이 와야 뭐라고 말이라도 붙여보지. 어떻게 현지 채용이라도 재입사를 해야 하는데. 하기야 지는이 그 자식인들 무슨 힘이 있겠냐. 걔도 이제 한국 들어가야 하잖아. 내년에 한국 가면 자리 없을 거 뻔한데. 진짜 미치겠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말이 줄어든 종민이 술잔을 내려놓고 젓가락 한 짝으로 테이블을 쿡쿡 찔렀다. 종민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마눌림하고 사진이 떴다. 먼저 가봐야겠어. 정말이지 피곤해 못 살겠다. 한국으로 빨리 들여보내든지 어떻게 해야지. 늦게라도 진훈이 오면 나한테 꼭 연락 한번 하라고 해라. 우산을 받쳐든 종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이 조금 널찍하게 의자를 밀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현수야, 너 나한테 묻고 싶은 말 많았지? 알기는 아네.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할 줄 알았어. 현수가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졸업이고 뭐고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경찰이었던 건 기억나지? 아빠가 교내 프락치 사건에 관련됐다고 말이 있었어. 아무도 모르는데 종민이가 찾아왔더라. 조용히 해줄 테니 자기랑 사귀자고. 무서웠어. 하필 너는 왜 그때 군대 갔었니? 현수는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였다. 나 강제 징집 됐었어. 영장 받고 보름 만에 입대했어. 본관 점거 사건으로 누가 나를 걸고 들어갔더라고. 난 아니었는데 이 제기할 여유도 없었어. 새삼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현수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때 애들이 스크럼을 짜고 본관으로 몰려갔었잖아. 발 굴리던 소리가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매일 대모대가 우리 집으로 달려오는 악몽에 시달렸어. 종민이 뒤통수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선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현수가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개새끼가 또라이 아니야? 어디서부터 엉키고 꼬였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방향이 한번 잡히고 나면 그쪽으로 사정없이 흘러가고 만다. 선의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현수는 창에 붙은 나뭇잎을 보았다. 분식집 안을 들여보기 위해 나뭇잎들은 밀고 밀치며 찌부러진 얼굴들이 포개져 있었다. 그땐 그런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겠어.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 가도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선배가 손을 잡아주더라고. 종민이만 아니면 누구라도 상관없었어. 웃기지? 결혼하면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도망이라고 갔더니 거기가 또 시궁창이네. 실컷 살고 나니 모두 부질없는 짓인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친 선의의 눈빛이 아득한 곳에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여제라는 말 들어봤니? 우리 집이 기재사에 그 비슷한 걸 올린다. 아마도 시할아버지가 첫 기일이었을 거야. 난 시댁이 그냥 단출한 집안인 줄로만 알았어. 결혼식 때도 그렇고 친척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제사상에 올릴 밥을 뜨는데 큰 양푼에 밥을 푸는 거야. 집에 남은 숟가락을 모두 꽂아 제상에 올렸어. 난 그게 무슨 의식인지 몰랐다. 알고 보니 윗대가 사당패여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 남편에게는 자신의 근본이 트라우마였어. 의처증이 심한 시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 수시로 전화하는 남편이 처음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선배는 뭐하고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냐? 현수는 조심스럽게 선의의 표정을 살폈다. 글쎄,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대. 그래서 어학원을 시작했어. 내가 전공이 그쪽이잖아.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 내 마음도 문제였던 것 같아. 남편을 환자로만 몰아붙였으니까. 선배는 돈이 좀 모이니까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라고.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어. 감정 없이. 그러다가 부도가 터진 거야.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차를 끌고 나갔는데 강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하얗게 날리잖아. 그렇게 눈물나게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이었어. 꽃잎 때문에 멀미가 나더라. 꽃멀미가. 한 보름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갔지. 그런데 집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야.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족들이 나를 맞이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우습지? 처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집에 나만 없고 모두 태연하게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뭐를 위해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현수는 손가락을 머리카락 사이로 넣어 쓸어내렸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얹힌 선의의 손을 쳐다보다가 굵어진 손마디를 가만히 잡았다. 종민이 쟤도 참 웃기지?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지만 저렇게 태어난 걸 보면 대꾸해주는 나도 웃기고 나 남편과 다시 합쳐 곧 아들을 데리고 올 거야. 선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현수는 사례가 들고 말았다. 손을 뺀 선이가 물을 따라 주었다. 가게가 좁아 옆집이랑 터서 확장하기로 했어. 지난주에 계약하고 곧 공사 시작하는데 혼자 하기는 힘에 부치네. 솔직히 여기에 뿌리 내리고 싶지 않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고. 그래, 잘 생각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우리 마누라는 자기 신경 쓰지 말고
나보고 여기서 오래 있을 일자리나 알아보라고 하던데. 현수는 반쯤 남아있는 잔을 비우고 선희에게 잔을 권했다. 선희는 그만 마시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혼하려고 한국 떠났었어. 어쩌다 보니 애가 벌써 중3이네. 더 늦기 전에 데려와야지. 한국이 좀 그렇잖아.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졸업해도 할 일도 없고. 그래도 여기는 고생한 만큼은 주어지잖아. 여기서 졸업하면 특례로 심천대학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 현수야, 나는 빨리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하고 죽을 것 같다가도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살잖아. 그건 그렇고 남들이 보기 좋다는 저 나무가 나는 정말 싫다. 창에 저렇게 비비고 있는 나무를 보면 숨이 막혀. 현수는 선희의 말을 듣기만 했다. 말과 말 사이로 생각이 자꾸 끼어들었지만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한동안 선희의 말이 끊어졌다. 선희가 턱을 괴고 조는 사이 잦아들었던 비가 다시 쏟아졌다. 이제 가봐야지. 현수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선희는 우산을 들었지만 따라 나오지는 않았다. 골목이 끝나는 곳에서 현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분식집 불이 꺼지고 동화분식에 기댄 롱수나무가 품을 벌리고 서 있었다. 어둠보다 더 검은 어둠이 뿌리를 출렁거리고 발레를 때를 찾고 있었다. 이연주 소설집 크라인게임에 수록된 이연주 작가의 동화분식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또 찾아와 주실 거죠?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